자, 우리 과점시장 모형을요, 우리가 이제 워낙 다양한 모형들이 생기다 보니까 게임이론 해가지고 이걸로 분석을 하는데, 과거 전통적인 모형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막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제일 관심사가 되는 변수를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지?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어서 가격 가지고 전략 변수로 야, 상대방의 가격을 낮추면 우리는 좀 더 낮추면 손님들이 올까? 여러분, 우리 독점에서도 한 것처럼 아니면 그 탄력성에서도 한 것처럼 가격 인하를 왜 합니까? 가격을 싸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 인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전략 변수로 경쟁하게 되는 것을 베르트랑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연구해서 베르트랑 모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정한 가격을 보고 나도 가격을 할까 말까? 뭐 전략은 지금 뭐 되게 많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광고를 할까 말까? 뭐 신제품 시기를 빨리 할까 늦게 할까 등등등 이렇게 막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끼리도 하겠지만 고객하고 소비자,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이네. 기업과 고객 간에 뭐 기업이 신제품을 빨리 출시하면 얼리 어댑터가 될지 아닐지 그런 걸 보면서 출시 시기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격도 다운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나는 빨리빨리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제품 사는 거 그 별로야. 좀 지나면 시간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선거철이잖아. 그랬을 때도요. 이것도 다 알게 모르게 밑에 전략가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약간 전략을 세워가지고 막 어떤 걸 뭐 터트리거나 뭐 할 때도 그 시점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전략적인 경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하는 모형을 베르트랑 모형이라 그러고 이거 Q 수량을 가지고 전략 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얼마나 많이 대량 생산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꾸르노 모형이야. 만약에 쟤네가 생산을 조금 하고 있는데 내가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이득이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상대가 갑자기 맞대응한다고 생산량을 상대가 많이 하게 되면 대량으로 막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대량 폭락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공급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부의 역설 들어보셨습니까? 풍년이 됐는데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왜요? 풍년이요 했더니 쌀이 풍년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풍년이라서 쌀이 많이 생산됐다 해도 사람들이 밥을 하루에 3끼 이상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되면은 그러면 또 좋지 않다고요. 이런 모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긴 할 거예요. 자, 꾸르노 모형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인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요거 말고 숫자로 계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식으로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아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꾸르노 모형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꾸르노 모형. 자, 몇 가지 모형에 대한 가정을 한번 합시다. 자, 꾸르노 모형에서는요, 우선 기업이 2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뭐 3개, 4개를 확장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2개만 존재합니다. 2개인 A기업과 B기업 이렇게 있다 할게요. 아니면 기업이 1, 2, 2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뭐 I는 1, 2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합니다. 꾸르노 모형이니까 이렇게요. 자, 꾸르노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요, 마을의 운물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마을에 이렇게 운물이 있습니다. 운물이 있는데 이 운물이 너무 깊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서 물이 있는데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먹기가 힘들어. 북청물장수처럼. 여기 이제 거인이 한 명 있었어요. 거인이 이렇게 있어서 거인이 귀엽게 됐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퍼서 두레박에 이렇게 퍼가지고 날라요. 힘이 세요. 거인이 왕자도 있고 여기 거인이 있고 여기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어요. 얘도 거인이 있어서 이렇게 둘이 이제 운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번 기업, 1번 거인, 2번 거인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기업일이 생산하는 우물물의 양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Q1이라 하고요. 기업 2가 생산하는 게 Q2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생산돼서 시장에 물건은 사는 사람들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수요 함수는 이제 우화형하게 되고요. P가 이렇게 있고, 좋아요. A로 하지 말고 숫자로 넣을게요. 10 마이너스 Q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봤던 수요 함수잖아. 그래서 P로 수직축에 정리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우물물이 공짜니까 비용은 빵이라고 상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비용은 공짜야. 빵.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기업 1의 이윤이라고 할게요. 기업 1의 이윤 함수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이죠. 총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총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빼면 그게 이윤인데, 자, 우리 비용은 하나도 안 든다라고 할게. 어차피 그냥 물 자연적으로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은 빵이라 합시다. 고정비용도 없어요. 빵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기업 1의 총 수입은요,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예,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은요, 이제 둘이 생산하는 그 가격에다가 몇 개 팔았니? Q1 이렇게 돼요. 비용은 빵이니까 더 이상 안 써도 되겠고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냥 P와 MC가 빵이니까 요거 MC 같게 하면 생산량이 10개일 때가 최적,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살짝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네, 여기 살짝 한번 볼게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때 만약에 참고로 완경에서는 P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C랑 같을 때 생산되고, 그러니까 Q는 얼마냐면 10, 이게 최적입니다. 독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독점에서는 요거 간단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에서 최적 생산량 구하는 거, 그거는 낼 거예요. 그래서 MR과 MC 이렇게 돼요. MR은 어떻게 되냐면 P가 이렇게 있으면 MC는 TR을 구한 다음에 Q로 미분하면 되는데, 절편은 똑같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돼요. 자, 그래서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가파르고 MC는 빵 이렇게 돼서 이때는 생산량이 5개 이렇게 돼요. 완전 경쟁일 때, 독점일 때 이렇게 됩니다. 살짝 옆에다가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자, 이게 10-Q 이렇게 있고요. 얘가 수요 곡선이야. 여기가 Q고 얘가 P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도 10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 비용이 빵이야. 한 개 비용이 빵이라 합시다. 고정 비용도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MC가 빵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게 MC예요. MC.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가 바로 최적 생산량. 가격은 빵이고 생산량은 10개. 이렇게요.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P고 MR을 구해야지. MR은 다시 살짝 보시면 TR을 구해야 됩니다. TR은 P 곱하기 Q가 되는데, 관심사가 최적 생산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Q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Q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R을 계산하게 되면 TR을 Q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10 마이너스 2Q 이렇게 돼요. 그거랑 MC는 지금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 그림을 조금 해서 죄송하지만 좀 그림을 그리게 되면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고요. 이온극대 산출량은 MR과 MC가 같아지는 거니까 5개를 생산하고 가격은 수요 곡선에 맞춰가지고 책정하면 되지. 디맨드 곡선에 집어넣으면 가격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독점일 때 5, 가격도 5. 지금은 이제 가격은 그렇고 가격까지도 보시면 좋겠지만 생산량에만 초점 맞추시죠. 완전 경쟁이 10개 생산할 때가 가장 효율적인 게 되고 독점일 때는 그거보다 반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 안 하는 거야. 약간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뭐 만족의 극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5 이렇게 책정합니다. 자, 지금은 꾸르노 모형인데 요거 이윤함수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근데 기업 1의 이윤함수니까 야, 기업 1아 너 몇 개 생산했냐? Q1을 곱하고 가격은 이제 저기서 이제 둘이 같이 여기 보시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시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그게 뭐냐면 여기 Q가 두 기업이 생산한 거의 합이다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Q 전체 마을의 생산량은 Q1 더하기 Q2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두 개의 거인의 기업이 생산한 Q1과 Q2를 합친 게 시장 전체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약간 이해하시면서 기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10 마이너스 Q1 플러스 Q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건 뭐냐면 거인 1이 야, 내가 말이야 생산량을 되게 많이 해야겠다. 그럼 자기한테 좀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라고 할게요. 대폭 늘렸어. 대폭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Q1이 확 증가했어요. Q1이 확 증가해요. Q1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그럼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이 P 곱하기 Q인데 Q1을 증가시켰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만약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총 수입은 약간 탄력성이지 이유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 기업 1이 생산량을 증가시켰어. 이렇게 증가시키면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자기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과외를 새롭게 했어. 고등학생인데 그럼 성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제자리야. 왜냐 봤더니 다른 집 애들도 다 과외를 하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안 하는 거나 다 같이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요. 기업 2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뭐야 너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뭔가 싸움을 촉발시켰어? 나도 증가시킬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기업 2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동에 가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요. 얘도 늘렸다 할게. 또 더 많이 늘렸어. 짜증나서인지. 그럼 왜 기업 2로 해버렸네? 죄송해요. 여기 기업 1이 생산을 늘리고 기업 2가 생산량을 이렇게 왕창 늘리면 그럼 얘가 또 왕창 증가하고 그럼 얘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대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1이 지금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까 줄일까 늘리면 얼마나 늘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이제 뭐 자기네만 생각해도 되는 건데
얘가 얼마나 생산 늘리는가 그걸 봐야죠. 자칫해가지고 서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대폭락하면 둘 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온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P 곱하기 Q1 이렇게 했는데 P가 어떻게 됐다? 대괄호로 쓸게요. 10 마이너스 Q1 플러스 Q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Q1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 관심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이 얼마입니까?로 나타내려고 P를 제거하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인데 여기서는 P가 Q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P를 Q로 이렇게 쫙 다 분해를 해서 바꿔줬어요. 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정리할게요. 뭐 고배 미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Q1 마이너스 Q1의 제곱 마이너스 뭐 Q2 Q1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기업일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생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업일의 이윤 극대화를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윤 극대화를 찾기 위해서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일 생산량 요거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요거요. 당연히 기업일이 자기가 얼마나 생산할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상대 기업 너 얼마나 생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근데 얘의 행동까지 보면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정우랑 뭐 타자들이 뭐 잘하고 있던데 투수와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을 빠르게 던질까 느리게 던질까 왼쪽으로 몸쪽으로 바깥쪽으로 이것도 고민이고 지난번에 뭐 저는 야구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유희관 맞나? 아리랑 볼 던지는 이렇게 천천히 던지는데 약간 그것도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던지거나 그렇게 느리게 던지면 또 타자들이 이게 거의 감각적으로 쳐야 되니까 이게 또 오히려 가만히 있고 막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느린 공을 던지는데 저러지? 하는데 허를 찌르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골키퍼 페널티킥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찰 수도 있고 밑에 찰 수도 있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찰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가운데로 그냥 떼굴떼굴 차는 거야. 떼굴떼굴 굴는데 골키퍼가 혼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골이 들어가면 제일 어이가 없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골키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이제 또 봐야겠지. 저 사람이 키커다, 저 사람이 투수다, 어떤 공을 많이 던지는가 그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컴퓨터나 이걸로 쫙 분석가가 있어서 야 제가 요런 타이밍에는 커브를 던진다. 근데 거기 예상을 하게 되면은 안타 칠 확률이 조금 더 많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세상에서야 그냥 그냥 공 세게 던지고 막 던지면 아예 못 치고 잘 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고요. 약간 한 번의 실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타자도 긴장해가지고 한 번 잠깐 딴 생각하면 공이 벌써 스트라이크 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쌀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타로 대기하고 있어 벤치에서. 근데 뭐 짱박사 야구 하려고 제가 갔는데 대타로 있어. 막 연습하겠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자꾸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지쳐가지고 에이 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술 마시고 그냥 연습 안 하고 자버렸어. 근데 갑자기 이번 게임에서 우리 팀이 진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감독이 미안했었는지 9회 말 거의 마지막에 야 짱박사 너 나가서 한번 쳐. 난리 난 거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인생이 무슨 뭐 길게 그게 아니라 순간에 좌우돼요. 근데 거기 나가는데 연습을 쬐끔이라도 매번 하다가 한 이틀 안 했어. 그럼 그게 바로 증표가 나요. 프로 세계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삼진당하거나 해봐. 뭐야 난 그냥 끝난 거야. 짐 싸들고 한국 와야 돼 다시. 한국에 오면은 좋겠어? 야 한 번 나갔는데 삼진당한 에휴 야 너 재능도 없다. 뭐 평판도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업 1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생산을 얼마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잘못 삐끗해버리면 우리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기서 뭐 그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기업이 삼성 이렇게 하면 현대 이렇게 하면 나 삼성 취업했어 현대 취업했어 그러면 내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 기업이 보통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재벌 대기업 하면서 한 30대 기업을 얘기하거든. 여기 한번 이름 봐봐요. 그러면 지금 아예 없어진 기업도 많고 뭐 네이버 카카오 새로 뜬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거의 막 50년은 일해야 되는데 기업의 생존 기간이 더 짧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들어갔다. 요즘은 알아서 잘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 직장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나가거나 어떻게 돼도 다른 회사 이렇게 가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긴 한데 회사 들어가서 그 업종에서 일을 하시면요. 이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뭐 과장이나 뭐 그전 팀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레퍼런스 체크해요. 그 전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아니까 야, 김 아무개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걔 되게 뭐 이상한 애야. 아이돌이야. 또라이 같고 막 분란만 일으켜 이러면 안 뽑는 거지 뭐. 야, 걔 능력은 있는데 조직 생활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오히려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들의 평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면 어제 이제 어떤 제자분을 만났거든. 경작과 나오는데 이리저리 막 처음에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뭐 이제 뭐 다른데 어디 회사 취업했다가 어디 뭐 대학원 어떻게 갔다가 궁극적으로 경작과인데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요 전략 경영 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뭐 잘 됐지. 느즈막하게 유학을 갔는데 오히려 장학금 받고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제 수업도 들은 제자분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엄청나게 막 열심히 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보고 그렇긴 했는데 학점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한 6년 맞춰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학위를 이제 논문을 다 썼는데 그래도 미국에도 경영학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그 50주 개주나 뭐 이렇게 뭐 유럽에서도 있고 막 하는 사람들 그 학회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상도 주겠지.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쓴 사람들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저까지 기쁜데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 어디 그 미국의 교수 자리를 이렇게 오퍼 받아가지고 됐더라고. 그래서 어제 잠깐 만나긴 했는데 뭐 그 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튼 이런 전략 같은 게 되게 중요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한번 뽑으면 해고를 막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미국은 그냥 해고한대. 너 해고야. 진짜 영화 드라마 보면 그럼 잘린대. 어떤 사람 막 휴가를 즐기고 있어. 막 하와이에서 막 휴가를 즐기는데 와 보니까 해고가 돼 있고 막 그러기도 한데. 그나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잘렸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그 회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조가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잘리게 되면 다른 회사 가버리면 되는 거라서 약간 쉽게 잘리고 취업하는데도 쉽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잘리면 취업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정규직 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비정규직은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도 좀 작고 내가 잘리게 되면 아니 이런 회사 괜찮은데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그 자기가 좀 능력만 있고 자신만 있으면 왜 정규직으로 해? 딴 데 더 좋은 오퍼랑 뭐 이런 거 헤드헌터가 콜해서 부르면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등등등.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기업 1은 기업 2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방법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앞에랑 똑같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요.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이렇게 델타를 이렇게 그냥 크게 쓸게요. 그럼 요거 미분합니다. 요식 요거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요거 Q1으로 미분하니까 이 Q1 마이너스 Q2 요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가? 기업 1이니까 Q1으로 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Q1은 이 Q1이 전리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10 마이너스 Q2에
2 이렇게 돼요. 뭐 정리할까요? 5 마이너스 2분의 1 Q2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랑 다른 게 완전 경쟁이나 독점에서는요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기업 E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이 달라진다니까. 가위바위보라 그러면 기업 E가 보재기를 내면 나는 가위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주먹을 내면 보재기를 내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기업 E의 생산량에 대응해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 E가 생산량이 빵이면 어떻게 돼요? 기업 1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기업 1과 기업 2가 위에는 가격이 관심사가 돼서 가격과 수량으로 했는데 지금 관심사는 기업 1이 생산량을 얼마나 하고 기업 2가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요. 여기 평면에다가 지금 관심사가 주인공을 기업 1의 생산량과 기업 2의 생산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Q1을 이렇게 놓고 Q2를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기업 2가 생산량이 빵이면 기업 1은 5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10이면 빵 이렇게 될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기업 1에 기업 2에 대응하는 최적 생산량을 나타내는 요 곡선 요거를 우리가 반응 곡선이라 합니다. 여기는 10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돼서 요게 기업 1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이라는 단어가 전략적인 상호의존적인 그런 표현이 있죠. 기업 2도 나타내면요. 요거는 약간 대칭되게 할게요. 우리가 뭐 미시경제 가구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비용이 빵이라고 했는데 한계 비용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칭돼서 똑같이 나타낸다 할게요. 한계 비용이 똑같이 없고. 그러면 기업 2도 한번 여기다 살짝 보시면 기업 2도 똑같이 풀어보세요. 맥스 기업 2의 이윤, 기업 2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똑같이 요걸 나타내서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그리게 되면 기업 2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1이 생산량을 얼마로 하냐에 대응해서 반응해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 대칭되니까 아이고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이 구해보죠. 여기가 10, 여기가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기업 2의 반응 곡선은 5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업 1의 생산량 이렇게요. 지금 살펴본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기업 1과 2가 자신의 그 최적 생산량을 상대방이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보면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전략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각게 이렇게 딱 우리가 이걸로 풀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전략했을 때 나타내는 최적 선택, 여기 교차되는 부분이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는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자신의 최적 선택이다 라고 나타내는 그게 바로 꾸르노 균형이다. 아니면 이걸 꾸르노 내쉬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두 개 반응 곡선 만나는 이 점이 그래서 꾸르노 내쉬 이퀄리브리엄 또는 꾸르노 내시라는 학자 이름까지 요즘은 닭에서 넣어주기도 해요. 꾸르노 균형 해도 되고요. 균형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응 곡선 구하는 거 해서 값 찾는 거 그거까지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되면 전체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의 3분의 2가 되도록 보통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완전 경쟁이 10 아니야? 10? 위에 10이니까 3분의 20 해가지고 지금 반띵 해야 되는 거야. 반띵 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 1의 최적 생산량은 기업 2의 최적 생산량과 같게 되는데 3분의 10씩 논아 가져서 전체 총 생산량이다 라고 하면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요거는 입문 시간에는 설명을 요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뭐 숫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게 깔끔하긴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좀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문제 같은 게 기본적인 문제가 저렇게 수요함수 좀 다르게 줄 수 있겠지만 저렇게 줘요. 저렇게 있을 때 1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적 생산량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2번 독점일 때 최적 생산량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3번 과점 꾸르노 모형에서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업 1의 반응 곡선을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구하세요. 두 반응 곡선을 이용해서 꾸르노 모형일 때 최적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게 그냥 딸린 문제로 이렇게 해서 보통 나오니까 한번 요거 그냥 케이스 잘 정리해서 봐주시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숫자로 해서 집어넣는데 그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걸로 제가 여기서 설명했고 숫자가 막 좀 커져. 4천만 원, 3,220 이렇게 해서 표현했는데 그거 한번 책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것이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죠. 비교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거의 제로예요. 아까 10 이렇게 돼 있고 독점에서는 가격이 좀 높아요. 5 했는데 생산량이 좀 작아요. 그러면서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꾸르노는 그 중간쯤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냥 살짝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합과 협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담합은 뭐냐면 아까 두 개의 거인 기업이 있잖아. 뭐 과점 시장이에요. 근데 치열하게 상대방이 막 너무 빡세게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세상에 보면 라이벌이 있어요. 뭐 김연아 선수랑 마오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거인이 2명이 공급자가 있는데 아니 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쟤가 열심히 해버리면 내가 밀리고 사실 뭐 등등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담합의 유인이 있다니까 야 그냥 우리 승부 조작처럼 좀 쉬엄쉬엄 하자. 같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 담합이라는 게 현대자동차가 뭐 울산과 인천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현대가 위해서 관장하는 거잖아. 이 두 개도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카르텔이 다 그런 거죠. 석유 수출 국가들이 야 우리 석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는데 야 우리끼리 치열하게 막 이게 채취해가지고 막 서로 막 공급을 많이 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야 우리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좀 쉬엄쉬엄 이렇게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아니지. 카르텔 안에 들어가서 카르텔 담합을 형성하게 되면 그 기업들은 괜찮을 텐데 문제는 뭐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낭비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경쟁이라는 게 뭐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고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경쟁을 해야지 가장 적재적소에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거기 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법적으로요. 엔타이트러스트라고 해서 반독점법에서는 담합하는 거 이거 안 돼. 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기업을 없애거나 반토막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경매 관련해서는 그냥 참고로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매는 아시겠지만 영국식 경매가 있고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매 어떻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뭐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얼마에 사실래요? 그럼 이제 막 외치잖아. 뭐 1억이요? 뭐 그럼 저쪽에서 막 경쟁 붙여가지고 1억 5천 막 이렇게 하면 막 서로 이제 막 자존심 싸움 하다가 50억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했는데 그 바람잡이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옆에서 자, 제가 쟤를 이게 이제 덤탱이 하려고 여기 이 친구가 이제 야 20억 불러. 그럼 막 20억 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트 하다가 이게 가장 높은 사람 부른 사람에게 낙찰 이렇게 되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그 수요 법칙 얘기하는 것처럼 튤립도 그렇고 피카소 그림 있어. 저는 미적 감각이 없거든요. 집에 혹시 피카소 그림을 누가 어떻게 줬다라고 합시다. 제가 갖게 됐어. 근데 거실에 걸어놓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물 마시러 나왔는데 어이구 하면 깜짝깜짝 그냥 아름다운 자연 저는 그냥 약간 그런 거지. 그거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 무슨 뭐 리더나 상사가 있다, 팀장이 있다. 그러면 그 다행인 거고, 그걸 못 만났다. 그럼 약간 불운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지. 물론 자기가 이제 팀장 고르는 눈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덜란드식 경매는요,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네덜란드 하면 튤립, 생선 이거 있잖아. 오늘 아침에 생선 회 뜨는데 시가로 보통 하는데 생선 잡았는데 자, 오늘 잡은 광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 100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100원, 120원, 이거 언제 이게 상해. 그러니까 빨리 신선할 때 빨리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배급해야 되는 거니까 적당한 가격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시계 초침해가지고 초침이 쭉 해서 1분 될 때 그 전에 부르는 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막 아웃크라이 해가지고 막 외치는 거 얘기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봉인하지.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착 낸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상대 얼마에 이거 입찰가를 냈대? 이런 거. 만약에 성대에서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거 입찰하지 않겠습니까? 야, 건설업체들 뭐 삼성부터 뭐 현대 뭐 GS 등등 다 입찰해. 그럼 걔네들이 이제 퀄리티는 어느 정도 최소 수준은 맞춰야 돼. 그러면 단가를 입찰해서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그게 경쟁이니까 그게 이제 경매 방식이고요. 이것도 게임 이론 비슷하게 하면서 또 경매라는 것을 뭐 따로 비슷하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분석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승자의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인생의 배우자, 반려자를 구한다 할게요. 이게 어떤 여성분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남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때 이상형을 찾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등등등 외모뿐만 아니라 뭐 말하는 거 등등 뭐 배경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와, 저 여자는 완벽해 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야, 나는 내가 봤을 때 이 점수 매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점, 40점,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몰라. 이 경매라는 게 비슷한 거야. 어떤 저기 나와 있는 야산의 가치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높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가장 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하세요, 줄 서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의 진정한 어떤 가치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 중간쯤 된다 할게요. 원래 70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요? A랑 결혼하겠지. A는요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와, 이 여자는 완벽해 이렇게 되니까 E는 당연히 처음부터 나가 떨어질 것이고 뭐 요즘 뭐 드라마 뭐 그런 것처럼 무슨 나는 솔로 맞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 PR 하고 야, 누가 괜찮다 막 하면서 서로 뭐 경쟁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대시를 하게 되고요. 하트를 보내고 그러면 이 여자도 오케이 이걸 받게 되면 둘이 커플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있는데 그거 이제 당연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긴 하는데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내가 말이야 연기 지망생이야.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그 여자분이 연기를 하는 거야. 본 모습과 다르게. 화장도 많이 하고 연기하고. 걱정 마세요. 저희는 맨날 만나거든요. 맨날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 만날 때 3-4시간 동안 연기하고 이제 헤어져 빠이빠이 하면 싹 해서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거 어떻게 그걸 완전히 확인하려면 결혼해야지. 24시간 같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데 잠깐 우리는 연애해서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그냥 다 좋고 헤헤거리고 신나고 좋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저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결혼하면요 한쪽 눈 가리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찾아보고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하니까 그냥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잘 산다 얘기하는데, 저 A 입장에서는 저 여성분이 야, 너 옛날과 달리 변했어? 뭐 변하긴 뭘 변해. 그냥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혼자 착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혼자. 그러니까 아까 경매도 마찬가지야. 피카소 그림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채택되는데 뭐야? 갑자기 옆에 바람잡이 때문에 그림, 내가 돈 여건도 안 되는데 100억을 불렀어. 뭐야 이거 100억 돈 없는데 그림 하나에 100억에 샀나? 이렇게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승자가 됐는데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역사에도 뭐 을지문덕 연개소문인가 어디 당나라인가 어디가 막 이렇게 침범을 하다가 괜히 승리도 갖지 못하면서 괜히 눈 하나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그 나라가 쇠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승자는 승자가 됐는데 성을 빼앗았는데 그 성 안에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뭐 했지? 왜 이런 전쟁을 벌였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자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한테 피카소 그림을 1등으로 써낸 사람한테 주면서 너무 슬퍼질 수 있잖아. 그래서 가격은 얘가 만약에 10억을 냈다 그러면 2등을 제시한 사람은 8억이라 할게. 그러면 1등한테 피카소 그림을 주고 조금 슬퍼하지 말라고 가격은 2등한 가격을 내는 그런 방식, 다양한 방식을 여기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전략적인 상황이라서 넣어놓긴 했고요. 그 다음 독점적 경쟁시장 관련한 이런 거라든가 스타벅스 읽을 거리 있는 거 넣어놔가지고 정리했으니까 요거 살짝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이론 같은 경우가 여기저기 다 쓰여요. 이제 과점시장이나 경매나 협상이나 우리가 미국 트럼프와 협상할 때 이것도 협상론이라는 또 과목이 따로 있어. 그래서 협상할 때는 처음에 얼마나 세게 하고 등등등 국제무역 간에 이것도 다 전략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미국 그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투표한다거나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과 연결해가지고요. 진화경제학에서 진화 게임이론도 이제 진화적인 거와 접목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이 이제 약간 문이과도 없어지면서 이게 융합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약간 생물학과 등등등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걸 막 이렇게 접목하게 돼야지 뭔가 새로운 이쪽에 있으면 경제학과, 정치학과 이런 거랑 접목해서 외교학과 접목해야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등등 이거 신경망 가는 것도 비슷하게 더 확장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저학년인 친구들은요. 글쎄 잘 모르겠어. 만약에 제가 다시 백해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과목을 개론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심리학의 개론, 인문, 정치학의 인문, 또 요즘 이래저래 법 같은 것도 민법이 이런 거 그냥 한번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관심이 있나 하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심리학, 경제학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 하려면 경제학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좀 수업을 안 들으면은 또 사실은 잘 안 하게 돼요. 모르겠어. 제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열독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는 않아.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할 텐데, 그게 아니면 강제로 수업을 듣고 세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법에서 세금 얼마나 내는가도 중요하니까 세법, 개론 이런 것들 가벼운 거 한번 들어두시면 이런 법인세가 있고 등등등 소득세가 있고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한 번쯤 해두면,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실무적인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학교에 계신 분들이 가장 프론티어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앞서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괜히 비싼 돈 내고 무슨 기업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저학년일 때, 1, 2학년일 때, 물론 이미 고학년이신 분들은 좀 다른 전략 트랙을 세우긴 해야겠지만 전공과는 다르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단점이 율전과 명년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날 잡아야지. 그래서 인문 과목을 내가 듣겠다. 철학 뭐 이런 걸 듣겠다. 뭐 논어 좀 한 번쯤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날 잡아서 하루 가서 뭐 해야 해서 뭐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